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체리 따봉 문자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반기를 든 선출직 젊은 당대표는 내쫓고 이제 입법부의 예산안 심의권마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이 참사 당시에 이 소식을 접하고 응급의료 활동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 참 의사로서 닥터카에 동승하고 출동한 그 상황에 대해 이 국민의힘 측의 저열하기 그지없는 정치 공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사의 정치적 이용을 위해 인정샷을 찍고 자신의 SNS 홍보를 위한 국회의원 슈퍼 갑질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현장에 의사로 남고 싶다는 바람은 개인적인 문제이니 알아서 하면 될 것입니다. 신현영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국정조사는 물론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광진흥이라든지 매출 이런 데 긍정적인 그런 자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석탄일과 크리스마스에도 대체 공휴일 포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유한울 체커가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고요. 이번 주는 백반장이 뉴스픽을 맡을 예정입니다. 뉴스픽 여러 번 맡아봤잖아요, 백반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걱정 없죠. 아까 어떤 정의원분이 그 정치부회의를 백반장 회의라고 부르던데 하여튼 백반장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니까 좀 잘해주기 바라고요. 다시 할게요. 자,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백반장 조멘토, 김현숙 수호통역사 그리고 정치부회 예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뭐 할 얘기 있어요? 자꾸 쳐다보길래. 류 실장이 별로 동의하지 못하는 분이라서. 아, 그래요? 아니, 백반장이 오늘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잘하라고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해야 돼요. 네. 백반장은 나가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류 실장, 이제 2022년이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도 예산안 협상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행정안전부, 경찰국, 그리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5억 원 때문에 639조 원 규모의 예산안 전체가 지금 표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야는 오늘 원내대표 회동조차 하지 못한 채 장외에서 입씨름만 펼쳤습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새로운 안을 들고 오지 않으면 아예 만나질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뉴스픽에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금 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만남을 가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잠시 후에 전하려고 하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만남이 늦어서 정말 죄송하다. 진상을 밝혀 책임을 물을 사람을 철저히 묻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국정조사에 복귀하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희생자들을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네, 저도 아까 영상을 보니까요. 유가족들이 뭐 절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우습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국민의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입이 더럽나 뭐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상황실에서 얘기하겠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백다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여야의 예산안 협상을 둘러싼 대치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서 끝까지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야당이라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전히 공전 중인 국회 소식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5시 하면 다정회,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를 대신하고 있는 소통반장 백반장입니다. 오늘 하루 놓치지 말아야 할 뉴스들을 전해드리는 뉴스픽 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부터 볼까요? 네, 예산안 도돌이표, 특사 어디까지, 쥐어받고 싶다, 시기상조, 그리고 크리스마스도입니다. 첫 번째 픽은 예산안 도돌이표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아니 이거를
마치 우리 경제를 살려내고 취약계층을 도우려고 하는 이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두 분이 정부하고 협의해서 합의안을 좀 발표해 주시고, 오늘이라도 주말에 이 모든 준비를 거쳐서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은 통과시켜야지. 네, 김진표 국회의장의 호통도 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해 나라 살림을 꾸려가기 위한 여야의 협상은 여전히 공회전 중인데요. 어제인 19일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4번째로 어긴 날입니다. 여야가 당초 대립각을 세웠던 법인세 인하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걸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대표적인 윤석열표 예산으로 불리는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 의장의 중재안 최최종이 예산안 진짜 최종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 의장의 중재안 최최종에 담긴 이른바 한동훈, 이상민 예산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경찰국은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야당과 설전을 벌여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리하는 신설 조직이죠. 국민의힘은 해당 조직들을 예비비 5억 원으로 편성하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부 조직법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관입니다. 예전에 그 일들을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다 근거 없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여러 가지 폐단을 낳았기 때문에 정부 조직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것을 부정하고 발목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당 기관들의 운영이 위헌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인정하게 된다는 이유 때문일 텐데요. 최근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시 경찰국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국 설치는 헌법과 법률에 전혀 어긋남이 없습니다. 위법의 여지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1도 없는 것입니다. 야당이 경찰국 예산을 법령 위반으로 삭제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소관부처의 장관으로서 또 법률가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한 건 이들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안 통과가 지연돼 국민께 송구하다며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야당은 윤심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만 돌고 있다며 용산의 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용산 아바타, 식물 여당이라는 거센 표현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 여당입니까? 대통령도 특권 예산에 대한 집착을 거두시고 민생 예산을 수용해서 이 교착된 전국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여당 경선 개입이나 정적 제거가 아니라 민생 그 자체입니다. 예산안 지연에 대해 원칙을 강조한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말라는 경고의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도돌이표 협상을 해봤자 대통령 겁으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교착 상황이 길어지면서 연일 부정적 민심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네 번째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는 어제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법인세 타협도 일괄 타결하겠다는 전제하에 의장 중재안을 받았을 뿐이라면서 합의된 게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양보와 수용 없이는 회동조차도 무의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제는 저하고 만나서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어제부터 이미 이제 다 확인한 내용입니다. 더 할 얘기가 없는데 왜 만납니까? 의장 중재안을 받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한테 직접 그럼 대통령하고 협상하라는 것입니까? 법인세 일부 타협이 됐다고 하는데 뭐가 타협됩니까? 1%
의장 중재안을 받는 이유는 나머지를 다 일괄 타결한다는 전제하에 1%를 우리가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물밑에서 지역구 챙기기 예산을 반영한 증액안을 이미 만들어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비공식, 비공개 예산기구인 소소위를 통해서 철도와 도로 증설, 수리시설 관리에 30조 원이 넘는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는 건데요.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할 경우 여야의 증액 요구가 반영된 수정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겁니다. 야당이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에는 여당 의원들도 지역구 예산을 포기해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정치적 셈법이 얽힌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야 3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로 어제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선 예산, 후 국조를 강조하며 불참했는데요. 국정조사 기한은 내년 1월 7일로 20여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기한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여야가 예산안 협상을 서둘러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국조 특위에 참여 안 하실 지금 생각이신 건가요? 예산안 처리 합의가 되기 전까지? 여야가 예산안만 합의되면 저희가 바로 들어갈 겁니다. 노영 대표께서 기간 연장은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저는 국정조사의 기간 연장이 여야 간의 정치적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진상규명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 당연히 하는 거죠. 네, 두 번째 픽은 특사 어디까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연말 특별 사면 명단을 확정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27일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이 자리에서 특별 사면 안건이 심의, 의결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에 앞서 이번 주 23일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최종 검토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사면에 시선이 모이는 이유, 지난 광복절 특사와 다르게 정치인이 대거 포함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사면 대상으로 떠오른 인물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문처럼 내고 있는 공정과 상식, 대체 그 기준이 뭡니까? MB를 사면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고 그것이 왜 공정한 것이고 그것이 왜 상식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최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이 거론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라면서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양심수 코스프레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론조작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더럽힌 것에 대해 반성은커녕 자신이 양심수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의 행태를 보면 독립운동하다 투옥된 독립투사라도 되는 줄 착각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신년 특별 사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사면은 국민 여론과 대통합을 이유로 여야 균형을 맞추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최소화하려고 했는데요. 김 전 지사의 셀프 사면 거부로 사면 대상 야권 인사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거론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사면하면서 한 전 총리를 복권만 했습니다. 추징금 8억 8,300만 원 중 7억여 원을 미납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한 전 총리에 대한 사면 검토 기사가 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한 전 총리를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복권시킨 건 위법이라면서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세 번째 픽 보겠습니다. 네, 쥐어받고 싶다입니다. 이틀 전 북한의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 시험과 관련해 우리 측 전문가들이 조악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소위 전문가라는 것들이 남을 깎아내리는 데만 골몰한다며 한대 죄박아주고 싶다라는 강한 표현을 쓰면서 반발했는데요. 그렇게도 우리 기술력을 깎아내리지 못해 몸살이를 앓고 있다며 개나 발들 작작하고 자중 숙고하라는 등 거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또 북한이 매번 ICBM을 고각 발사하는 것을 두고 군사 전문가들이 완전한 성능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략무기 능력을 폄훼한다고 했는데요.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게 될 일이라면서 ICBM의 정각 발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네 번째 픽 보겠습니다. 시기상조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설명회를 주재했습니다. 최근 물가 흐름과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점차 하락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내년에는 상고 하저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내년 중 물가 상승률이 점차 낮아지더라도 물가 목표치인 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총재는 특히 상반기 경기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서 경기 침체로 가느냐 아니냐는 경계선에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경기, 외환, 고용 등 여러 거시경제 변수를 파악하고 1월의 전망치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과 금융 안정도 금리 결정에 참고하겠다고 했는데요.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조정과 이에 따른 금융 안정 저하 가능성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각별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픽은 크리스마스도입니다. 국민의힘이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 공휴일 대상에 포함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현행법상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대체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서 국회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의결할 당시 국경일이 아닌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대체 공휴일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인데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후 여행, 외식업계 등에서 내수 진작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효과 있는 걸로 평가됐다며 국민 휴식권 확대와 종국의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 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걸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정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거 보니까요.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물론 저는 일하는 걸 좋아하지만 또 반가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유 실장을 생각하면.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말폭탄 또 막말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곧 보면 알 일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ICBM 정상 각도 등 여러 가지 이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좀 시사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이제 나온 속보가 있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세계 최강 전투기라고 보통 저희가 부르죠. F-22 스텔스기가 4년 만에 한국에 출동했다는 그런 속보가 있었습니다. 또 B-52H 전략폭격기도 한반도 인근에 전개가 됐는데 아무래도 북한이 최근에 이제 ICBM 발사 또 고체 연료 엔진 시험 등 이제 도발을 이어감에 따라서 아마 한미가 상당히 경고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북한의 도발 수비가 올라감에 따라서 한미연합훈련의 강도 또한 이제 올라갈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나온 속보였고요. 박마커, 아까도 이제 예산안 관련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국회에서는 예산안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거죠? 아직까지는 여야가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예산안 처리가 올해를 넘기진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준 예산 편성은 없는 게 배수의 진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정부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추세 중 이 중과세율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근 정부는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도입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김 정책위의장은 이를 비판하면서 해당 제도가 완화되면 초부자들은 다시 부동산 투기를 할 것이기에 이 민주당은 누진 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국회 상황실에서 다룰 예정인데요.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와서 그 얘기는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앞에 제가 오프닝 때 류 실장하고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만남을 가졌죠. 거기서 유가족들이 당장 내일이라도 국정조사에 복귀하라는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 국조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 전에 사퇴를 했잖아요. 그 사퇴를 반려를 하고 내일부터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그동안 예산안 협상과 연계돼서 국정조사에 먼저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국민의힘이 내일부터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지금 막 밝혔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였고요. 국정조사와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얘기는요. 저희가 잠시 후에 류 실장 발제 때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안으로 이어가서요. 저희가 이제 국정조사 관련한 속보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예산안 협상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예산 부수 법안 관련해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여당의 초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와 연결된 주식 양도소득세에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 원으로 역진하려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상을 가져온 합산해서 개인별 합산 100억 원으로 하는 초부자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야가 내년도 시행을 앞둔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쪽으로 사실상 합의했다는 소식이 최근에 들려왔었죠. 이 역시 여야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당분간 시장의 혼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백 반장, 오늘의 원픽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공회전 예산안, 국힘 발목 잡기 대 민주 용산 아바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어제 국민의힘 없이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에 유가족들을 만났는데 제가 조금 전에 속보를 전했던 대로 내일부터 국정조사에 복귀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야가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한 총리가 분향소를 찾았다가 30초 만에 돌아간 사실도 알려졌죠. 또 민주당 신원영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 위원직을 내려놨는데 정치권 공방도 뜨거웠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국정조사가 거의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의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정상적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네, 반쪽짜리 어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첫 회의에 붙은 수식어입니다. 국민의힘이 빠지고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만 참석을 했습니다. 45일간의 국정조사 기간 중에서 오늘이 27일째인데요.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는 19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89명의 증인을 채택을 하고 현장 조사와 기관 보고 2번씩 그리고 청문회는 3번 진행하는 그런 일정인데 지금 살펴보면 남은 날보다 지나간 날이 더 많은 상황이죠. 첫 회의에서부터 기간을 연장하자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국정조사 기간 연장 논의를 오늘부터 시작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30일은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대로 예비조사 진행도 자료 제출도 안 되고 전문위원 채택도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반쪽짜리 국정조사의 책임 야 3당에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여야 합의는 이 예산안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한다라는 건데 아직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데요. 국정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든 반쪽 진실에 불과하다면서 나오지도 않은 조사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습니다. 오늘 야당 단독의 개문 발차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시작부터 반쪽짜리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서 확인한 어떤 내용도 온전한 진실이 아닌 그들만의 반쪽 진실로 치부될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조특위를 운영한다면 기간 연장도 합의해 줄 수 없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기간 연장은 정치적인 흥정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국조위를 운영을 한다면 그 이후에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이야기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조사의 기간 연장이 여야 간의 정치적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를 해야지 용산 바라보고 너무 정치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이 국정조사 자체를 보이콧하는 건 부담이죠. 오늘은 유가족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조건 없이 국정조사에 복귀해달라라는 게 유가족들의 요구였는데요. 예산안이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든 유가족들이 협상 도구냐 하고 따져 물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여러 의원들의 이딴 막말 그리고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내일 원내 복귀하시고 브레시아리뿐만 아니라 이선에서 너무 아깝게 가신 분들 우리 지아리 죽을 때 눈을 못 감았어요. 기자님들 제가 잘못한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제발 대표님 다른 의원님들 주둥이 단속시켜 주십시오. 그게 입입니까? 주둥이지? 네, 유가족들과의 만남이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복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게 이 야권의 기대였는데요. 제가 발제를 하러 나오기 직전에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일부터 국정조사 복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에서부터 여야가 삐걱거렸던 또 다른 부분이 있죠.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인 채택 문제인데요. 민주당은 이 재난 대응의 책임자인 한 총리를 직접 불러야 한다라고 했지만요. 국민의힘은 총리를 부르는 건 애초에 여야 합의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총리는 외신 간담회에서 이딴 실언을 한 데 이어서 이태원 생존자의 극단적인 선택에 개인의 책임을 묻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좀 됐었죠. 어제는 희생자들의 분향소가 있는 이 녹사평역을 찾았다가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고 약 30초 만에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접 보시죠.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가지고 오십시오. 저희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아니면 받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가져오십시오. 돌아가세요. 예,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대통령의 사과를 가져오라는 유가족들의 항의에는 한마디 됐고 제대로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자신을 향해 경례를 하는 시민들에게는 악수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빨간불인 횡단보도를 그대로 건너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이거 못하게 하시네요. 분양하러 오셨나요? 장관 사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총리님? 정부 쪽에서 여러 번 밝혔으니까요. 네, 8년 전이죠.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이 질타의 대상이었던 정홍원 총리와 이주영 해수부 장관의 모습과도 비교가 좀 되는 모습인데요. 참사 보름 뒤에 진도체육관을 찾아서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변명할 길도 없는, 제가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립니다. 네, 야권에서는 공감 능력 제로인 한 총리를 경질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총리라는 분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 건가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저는 그건 사진 찍기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갔는데 외면당했다, 거부당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알리바이를 남기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까? 네, 야권에서 한 총리를 문제 삼고 있다면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의사 출신인 신 의원, 참사 당일에 현장에 갔었다 스스로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었죠.
그런데 신 의원은 거기에 개인 차량 혹은 택시가 아니고요. 재난 대응 응급 의료팀 차량 디멧의 이른바 닥터카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닥터카가 신 의원의 집을 들렀다가 가느라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졌다는 점인데요. 명지병원 이 디멧은 54분이 걸린 반면에 이태원에서 더 먼 아주대병원 의료팀은 26분, 그리고 의정부 성모병원은 36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신 의원이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현장에 간 게 아니냐라면서 갑질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했습니다. 신현영 의원은 명지병원 출신이시긴 하지만 그 병원의 의사는 아니시잖아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 집에까지 오라고 그래서 합성을 하셨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재해 활동했다고 그 사진 계속 올려놓으셨잖아요. 무슨 구호 활동을 하셨는지 정말 궁금하고. 네, 신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아니라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현장에 간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로서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도 알지 않았을까요? 골든타임은 단 4분이라는 점 직접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골든타임 4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현장 접근도 어려웠고 실제로 그 통로를 확보하거나 깔린 사람들을 빼내는 데도 시간이 상당했기 때문에 네, 다만 이 명지병원 의료팀의 경우에는 나중에 호출을 받고 사후 수습을 위한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경기팀은 나중에 호출을 받고 추후 수습하는 반으로 들어간 것이가 되겠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히 본능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현장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판단하에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국민의힘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남편도 차에 동승한 것 아니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치과 의사인 남편도 실제로 동승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신 의원의 차량 탑승 경위와 재난 의료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주장을 했는데 신 의원은 현재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긴박한 재난 현장을 카메라를 들고 오가며 SNS 홍보용 사진을 촬영해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남편의 동행 여부, 그리고 디메트팀 소속에만 한정되어 지급되는 재난안전출입증을 지급받은 경위 등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히고 국가 재난 시스템을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 신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위원 직 내려놓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또 정쟁의 명분이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희생자 유가족들을 향한 막말과 2차 가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외에도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이 유가족들이 지키는 분향소에까지 찾아와서 확성기를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유가족을 만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을까요? 자세한 소식 들어가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유가족 만난 국민의힘 국정조사 복귀, 한덕수 총리 증인 채택 공방, 신현영 의원 국조특위 의원 사퇴. 네, 유 실장이 나가기 전에 제가 이제 속보로 전했던 내용이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일부터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그 얘기하기 전에요. 아까 한덕수 총리가 어제 예고 없이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았고 유족의 항의를 받고 30초 만에 돌아서야 했다는 그런 얘기를 유 실장이 했잖아요. 야당에서는 이제 사진 찍기 위해 갔다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가 오늘 그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좀 가고 싶었다라는 이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예고가 없이 그냥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갔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요. 아까 이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만 일단 대통령의 사과 등등을 이제 유족들이 또 요구를 했고 또 한덕수 총리의 최근 발언이 논란이 됐잖아요. 극단적 선택을 한 참사 생존자를 향해서 좀 더 굳건하고 치료받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는 그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 관련한 논란이었고요. 자, 앞서 뭐 제가 속보로 전했고 또 유 실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유가족들을 만난 다음에 내일부터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역시 이제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굳힌 거는 오늘 오후에 유가족들을 만난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국정조사에 조건 없이 복귀해달라는 게 유가족들의 요구였습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적은 있지만 국민의힘을 향해 사과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했는데요. 정부를 감찰하고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유가족들 중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해왔던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철저히 외면당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당 의원님들께서 저희 손을 적극적으로 잡아주실 줄 알았습니다. 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새 정부면 더 적극적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나고 국민들이 아파할 때 당연히 그렇게 할 거로 믿었습니다. 근데 정부나 여당이나 철저히 저희를 외면하더군요. 너무 아팠습니다. 네. 자, 유가족들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라든지 뭐 여러 관계자들의 입이 왜 이렇게 거치냐라는 그런 얘기도 했고 또 소속 의원들의 2차 가해성 발언에 대해서 중단시켜달라는 요구를 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막말 발언들이 많은데요. 권성동 의원이 유가족 협의회 출범 소식을 알리면서 세월호의 길을 가지 말라라고 한 이후에 어제 이제 김상훈 최고위원은 국가적 참사를 숙주로 기생하는 참사 영업상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유가족들을 비판한 페이스북으로 논란이 됐던 이 김민아 창원시 의원의 경우에는 시의회 차원의 징계 요구가 있었지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아무도 서명을 하지 않았고 또 현재로서 제명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국민의힘 소속 김해시 의원은 김 의원을 응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막말 표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박형 용산구청장과 용상의 지역구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한 단체 채팅방에서도 출처 불명의 사진과 함께 희생자를 탓하는 발언들이 올라온 정황이 저희 JTBC 뉴스룸에 보도가 됐습니다. 권 장관과 박 구청장은 모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녹사평역 인근에 분향소를 차린 상태죠.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분향소까지 찾아와서 확성기를 들고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런 2차 가해를 중단시켜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지안이 전날 새벽에 촬영 갔다가 잠시 친구하고 밥 먹으러 갔다가 다음날 촬영이 있었어요. 늦지는 못해요. 지한이가 이태원에 놀러 갔습니까? 예? 말들을 다들 똑바로 하십시오. 지금 2차 가해는 다른 국민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국민의힘 간판을 가지신 분들은 전부 다 왜 입들이 그렇게 더럽습니까? 의원님들 지지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우리 애들 영정에다 대고 개딸년들이래요.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합니다. 그럼 그 소리를 온전히 듣다가 저희가 기절을 합니다. 하다못해 컨테이너 하나라도 만들어주시면 땅바닥에서 그렇게 간 애들 컨테이너라도 그 안이라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좀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유가족들과의 만남 이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복귀를 결정을 했고요. 이제 내일 원래 국정조사 현장 조사가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네. 본격적으로 아마 현장 조사부터 여당도 함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89명의 증인이 채택된, 물론 이제 야당 단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만 이제 증인이 채택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본격적인 또 증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또 오세훈 시장 등이 이제 포함이 돼 있죠. 이제 유족들은 그중에 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사퇴 요구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이상민 장관은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대신 공개 행보는 이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장관은 어제 이 경찰 조직 인사제도 개선 방안 발표 브리핑에 직접 나섰는데요. 이 장관이 주도한 이 행안부 내 경찰국 예산의 경우에는 여야 예산안 협상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있죠. 이에 대해서도 위법 여지가 1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호남의 일부 무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무소속 단체장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 행안부 차원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리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자 야권의 반발이 있지만 일단은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서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계속해서 새해 개강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상민 장관이 포함될지 여부가 역시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새해 그리고 뭐 설 연휴 직후 이 정도 시기까지 이제 개각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장관이 포함될지가 역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이태원 수사 그리고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 이런 방침으로 알려지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 참사 직후에 5일 내내 시청광장의 분향소를 찾았던 것과는 달리 최근 이 지난 금요일 유가족이 참석했던 이태원 참사 49제에는 모습을 비추지 않았죠. 이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정면 돌파가 국면을 뛰어넘을 방법이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가게 되면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거나 뭐 화풀이할 수도 있겠죠. 뭐 혹은 계란을 맞을 수도 있겠죠. 이 이태원 참사를 아직도 그냥 본인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고 정부의 잘못도 없고 그냥 어쩌다가 생긴 사고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참 슬프지만 지금 정치인다운 기계조차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어서 계속 안타깝기만 하네요. 지금 여야 간의 예산안 협상이 잘 되고 있지 않고 그중에 가장 큰 쟁점이 이제 경찰국을 둘러싼 예산이잖아요. 관련해서 오늘 그 경찰 고위직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김순호 초대 행안부 경찰국장이 치안 정감으로 승진 내정됐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고요. 6월에 치안감으로 승진이 됐는데 6개월 만에 다시 치안 정감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김순호 국장이 전에 이제 밀정 의혹으로 뭐 한동안 또 홍역을 치렀는데 어쨌든 다시 이제 뭐 승진이 된 것으로 봐서 정부의 경찰국 힘싣기 의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해석이 들고요. 예산안 협상이 뭐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드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유가족 만난 국힘 국조 복귀 한덕수 신현현 행보 장외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으로 갑니다. 민주당 비명계 일부가 이재명 대표의 용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총선까지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이 대표는 복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방패막이 돼주길 기대하는 눈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얘기를 박준호 마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여기 민주반이 있습니다. 이 반장은 이재명 대표인데요. 이 반장의 오른팔인 부반장은 1등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이 맡고 있죠. 학급 임원들이 정한 이반의 급분, 바로 방탄인데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한 수사망을 점점 좁혀오고 있죠. 임원들은 반장인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 야당 탄압에 대응하자는 생각인데요. 하지만 이 기대와 달리 하구들의 여론은 크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이 급훈에 충실하자는 방탄파와 반장이 탐탁지 않다는 이 포탄파가 대표적인데요. 그렇잖아도 포탄파는 이 대표가 반장에 당선됐을 때부터 내심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학급을 방패로 삼을 것이라 그런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제는 포탄파의 인내심도 임계점을 넘은 듯합니다. 반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과 무관하게 당과는 거리를 둬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려면 지금의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또 더불어민주당 당을 위해서도 별로 이렇게 지혜롭지는 않죠. 오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 이 포탄파의 좌장급 인사를 맡고 있죠. 2024년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선 이 대표가 용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 대표가 이 반장을 계속 맡는 건 여권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지금 여권의 의도는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사법적 의혹을 민주당하고 동일시 묶어버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총선 전까지. 방탄 민주당이다. 또는 발목 잡기 하는 민주당이다. 그리고 의석수가 많은 의석수가 많은 거대 정당 야당이 말하자면 힘을 엄청 오남용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더 씌우는 거겠죠.
이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총선까지 이어지면 학급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이 포탄파 내부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 친문계 싱크탱크죠. 최근 이 민주주의 4.0 연구원 소속 의원들 40여 명이 모여서 총회를 열고 2기 이사장을 새로 선출했다고 하는데요. 이 친문에 이어서 친노 성향의 의원들도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 출신 현역 의원 30여 명이 오늘 저녁을 함께 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노무현 정부 당시 부총리를 역임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장 공간에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은 송년회일 뿐 별다른 정치적 의미를 지닌 모임은 아니라고 이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요. 다만 이 식사 자리에서 당내 상황과 다음 총선에 대한 얘기도 나오기 마련이겠죠. 이 대표에게 결코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뭐 당시 이 김진표 의장님께서도 내각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되신 분들이 송년 모임을 하시는 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은 아이가 초대를 못 받으셨습니까? 예, 왕따인 것 같습니다. 섭섭하시겠네요. 아니 별로요. 이 대표로선 이 반쪽짜리 반장이 된 상황이 못마땅할 텐데요. 그래도 이 대내적인 압박에 맞서 방탄파의 결속 따지기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공식 SNS와 이 팬카페에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는데요. 길고 깊은 겨울이 옵니다. 추울수록 몸을 서로 기대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이겨냅시다. 검찰이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등 이 대장동 수사의 마지막 관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이 대표에게 대장동 수익이 흘러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게 관건인데요. 이 대표는 이런 상황을 길고 깊은 겨울이라고 표현한 듯합니다. 트위터에 좀 말씀 올리셨는데 그건 좀 어떤 취지에서 올리셨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최근에 검찰 수사와 연대해 주신 거죠? 그냥 읽어보신 대로죠.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이 대표가 재영입한 인재,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박 전 원장의 복당 승인은 방탄 업그레이드를 위한 이 대표의 정무적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복학생 박 전 원장은 이 대표를 위해 정치 10단의 내공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야당 탄압을 했든 박정희, 전두환 때도 김대중 대통령은 살아남았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살아남죠.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구체적으로 뭐가 있다. 또 누가 이렇게 진술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재명이다 하는 것 자체가 탄압 아니에요. 박 전 원장 역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검찰에 타깃이 된 마당이죠. 이 자신을 보호해줄 울타리가 필요했을 텐데요. 결국 이 대표와 박 전 원장이 이 상리 공생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는 해석입니다. 박 전 원장도 지금 기소당하나 구속당하나 막 이러한 사법 처리 기로서 있잖아요. 서해 피격.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라는 방패막이가 필요한 것 같고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현란한 말솜씨, 그리고 프레임 잡아가는 것을 통해서 나 좀 더 보호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반장 정청래 의원의 속은 편치만은 않습니다. 이 정 의원은 이 친위 대장으로서 그간 이재명 지키기에 선봉에 서왔는데요. 도부장, 그자는 가짜요. 임금이 아니란 말이요. 그대에게는 가짜일지 모르나 나에게는 진짜다. 정 의원은 이 처음부터 의문스러운 복학생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반대해왔죠. 하지만 이 반장이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한 발 물러나는데요. 여전히 이 복학생에 대한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지키자는 것이 결국은 당을 지키자는 것이고 당을 깬 분이었기 때문에 그 병이 또 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방주사 경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지만 또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독감이 안 걸린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철제 경계 근무를 하겠다는 것이고. 박 전 원장에게 또 다른 속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죠. 그래도 일단 속는 셈 치고 믿어보겠다고 했는데요. 근데 본인이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잘 한다고 하셨으니
그 말을 또 믿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이 들어왔으니 매기 효과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 분란을 일으키는 말썽쟁이 의원들 다 진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전 원장에 대한 경계심에는 일면 경쟁심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매기호가 이 막강한 새 경쟁자의 등장이 이 기존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뜻하는데요. 자, 애기가 약간 장난 아니야. 정 의원으로선 이 친위대장 자리를 놓고 박 전 원장이란 강력한 경쟁자와 겨뤄야 할 수도 있는 셈입니다. 박 전 원장도 이미 친위대장에 대한 포부를 밝혔는데요. 정 의원으로선 긴장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당면한 문제인 이재명 대표의 탄압을 이길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결국 내후년 총선과 다음 정권 교체를 반드시 민주당이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이 박지원의 모든 것을 바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봉에 서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뭐 제가 선봉 이런 얘기보다는 역할을 다 하겠다. 정 의원이 박 전 원장에게 같은 매기로서 말썽쟁이 의원들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아마 이 포탄파를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탄파 의원들은 정어리인 걸까요? 이 매기호가의 뜻은 정어리가 가득 담긴 수조에 천적인 매기를 풀어놓는 행위에서 유래했죠. 매기를 풀면 정어리들이 잡아먹힐 것 같지만 오히려 정어리들이 생존을 위해서 꾸준히 움직이다 보니까 오래도록 싱싱하게 살아남는데요. 정 의원의 바람과 달리 포탄파의 새가 더 커지는 역효과가 발생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제가 뭐 그들의 속셈을 뭐 시나리오를 알 수는 없는데 앞으로 하여튼 박 전 원장이 잘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고 지금 복당 신청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진지하게 한 말씀 드리면 용선을 하되 잊지는 말자. 박 전 원장에게 다른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이 포탄파의 또 다른 구심점인 이 선훈 의원, 이 대표에게 당 대표를 내려놓으라면서 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했던 바 있죠. 박 전 원장이 이재명 지키기에 실패하면 바로 이 대표의 빈자리를 노릴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돼가지고 당대표직을 그만두게 되면 민주당 지금 정치력 있는 중진 정치인 없지, 구심점 없지, 내가 민주당의 비대위원장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도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박 전 원장과 이 박남매로 통한이죠. 박영선 전 장관도 이 비슷한 예측을 내놨습니다. 이재명이 혹시 사법 리스크로 위험해지면 박지원 전 원장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역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비대위원장 역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뭐 어떤 형태라든 당원으로 자, 오늘은 이재명 대표와 돌아온 박지원 전 원장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분위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박 전 원장을 받아들인 이 대표의 선택은 신의 한 수일까요? 아니면 악수일까요? 과연 이 복학생의 본심은 뭘까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영화의 한 장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칼은 날 위해서만 뽑는 것이다. 꼭 기억해두거라. 어떤 거 같소? 너무 거 같소? 워낙 호락호락한 자가 아닌지라. 네. 자, 오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공소장 내용 일부가 또 추가로 알려졌는데요. 곳곳에 공소장 곳곳에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알려졌습니까? 네, 법조계에선 공소장을 두고 정진상 전 실장이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범죄에 활용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이 대표를 향한 수사 가능성까지 열어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 전 실장 공소장의 배경사실 부분에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직 기간 중 자신에게 결재 상신된 보고서나 문건 등은 사전에 모두 정 전 실장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였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 본부장을 통해 김만배 씨나 남욱 변호사 등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했다는 식으로 혐의를 구성했는데요. 이 대표가 이를 알았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검찰은 이 대표와 이 정 전 실장을 정치적 동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공소장에 정 전 실장이 이 대표의 선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 남 변호사 등에게 특혜를 제공한 점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공소장에는 2013년 7월 무렵 이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등과 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을 같이 추진하면 이 대표 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이 정 전 실장에게 제안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내용은 지난달 이 정 전 실장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는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네.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의 선거운동을 도운 내용이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가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가 친형과 형수에게 욕설을 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이 유포가 되자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등을 시켜서 이를 옹호하는 댓글 작업을 지시했다는 식인데요. 이 대표의 상대 후보의 동생이 형수 욕설 관련 불법 파일을 유포해서 검찰에 송치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도 했습니다. 정 전 실장의 공소장에는 모두 81차례에 걸쳐서 이 대표가 언급됐는데요. 피고인의 지위 설명 부분 외에도 구체적인 혐의 배경 사실에 이 대표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검찰의 이 대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앞서 이 대표는 정 전 실장이 기소가 되자 어디 한번 또 탈탈 털어보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낸 바가 있죠. 정 전 실장 기소에 대해서도 정치검찰이 이미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낸 결론이라서 이미 예견된 일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정 전 실장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 일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수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 혐의인데 오늘 이 대표 재판에 유동규 전 본부장 재판이 있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증인석에 앉을 걸로 보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적용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당사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의 유족도 증인으로 신청해서 공소사실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 대표의 3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공판 준비기일에서 김 전 부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또 검찰이 요청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청 역시도 받아들였습니다. 네, 오늘 공판 준비기일이었는데 보통 이제 공방전이 뜨겁게 벌어지잖아요. 이 대표 측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걸 두고 이 사건 관련 이상의 신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발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그렇듯 범위를 예상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이 주 신문 사항을 먼저 주고받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유 전 본부장의 경우에는 공소 제기 이후 언론 인터뷰를 많이 했고 관련 내용도 보도가 됐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신문하려고 하는 것이고 특정이 안 된다면 관련 수사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다음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재판부는 내년 2월 한 차례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나서요.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에 이제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네. 자,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지원 복당은 이재명 방탄 강화용 물음표, 박지원 비대위원장 노릴 수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죠. 경선 룰을 바꾸는 내용을 담은 당원 개정안이 오늘 상임 전국위를 통과했습니다. 경선 룰 개정은 이제 상수가 된 듯한 분위기인데요. 앞서 룰 개정에 반대 뜻을 밝혔던 빅3 당권 후보군의 입장이 사뭇 대조적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의 입장인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익신 멘토가 설명하겠습니다. 당원 투표 100%와 결선 투표제, 그리고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국민의힘 비대위가 올린 당원 개정안이죠. 오늘 국민의힘 상임 전국위가 원안 그대로 가결을 했습니다. 오늘 23일 전국위와 상임 전국위의 의결을 거치면 당원 개정 작업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야말로 일사천리입니다. 전당대 룰 개정에 반대했던 비윤계 후보군들 비대위 결정에 날선 반응을 내놨었죠.
뭐 속된 표현으로 이 당대표 뽑는 게 뭐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좀 정정당당하게 국민 앞에서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총선에 도움이 된다. 어떤 미사 역으로 갖다 붙여도 이번 결정, 당원 투표 100%라는 거는 이거는 대통령 명령에 따라 가지고 윤핵관들이 이거는 유승민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한 폭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소귀의 경일기가 된 셈인 듯 싶은데요. 연불은 당 지도부와 친윤계에서도 외고 있죠. 한 목소리로 100만 책임당원 시대를 되뇌이면서 말입니다. 과거에 10만 명이 안 되던 그런 시대에 이거 10만 명 갖고 대표성이 너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이 여론조사를 도입했다가 지금은 거의 100만 명 당원 시대면 당원들에게 그 권한을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론조사 기관이 추출한 한 2,000명의 이런 일반 국민들이 과연 일반 국민의 정서를 다 대변할 수 있겠는가? 100만 명의 직접 투표가 훨씬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수도권과 영남의 당원 비중이 비슷해졌고 2040 젊은 당원도 크게 늘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전국 정당에 맞는 책임 당원 구성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 비대위원장이 자랑하는 책임 당원 구성 비율,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죠. 당심이 민심을 대변하는 건지 보려면 당원의 특히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호남 쪽은 거의 당원이 없거든요. 지난 2021년 국민의힘 전대 당시 호남 당원 비율 0.8%에 불과했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다소 이제 좀 부끄러운 통계가 노출되었다면은 호남 지역 당원의 비율이 0.8%라는 그 통계와 그리고 20대, 30대, 40대를 다 합친 당원의 수가 30%대로 아주 적게 나타났다는 그런 통계일 텐데요. 과연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까요? 호남 비율이 높아졌다면 정 비대위원장이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굳이 감출 필요는 없으니 말입니다. 국민의힘이 자랑하는 100만 책임 당원, 오염이 됐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특정 세력들이 당원 가입을 많이 한다 이런 우려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도 본 걸로는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이제 그쪽 분들도 많이 온다는 얘기도 보도예요. 그냥 글쎄 9대1 반대시군요. 반대라기보다는 좀 신중해야 되고 조금 더 부정적인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대략 그분들이 활동하기 시작한 2달 전보다 지금 대략 한 8만 명 정도 당원이 늘었거든요. 당 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다크호스인 강신호 의원도 자칫 잘못하면 컷오프를 통과할 수가 있다. 일단. 정말 룰 개정이 필요했다면 사전에 충분한 토론이 진행됐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적어도 의원총회는 열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 당의 흑역사로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룰 같이 이제 당의 중대한 문제들은 의총을 열어서 반드시 토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전당대회 룰 변경은 의총 토론이 아예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거 이전에 공당의 룰을 바꾸려면은요 당원들이라던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더욱이 이에 당사자인 당권 주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조차 없었습니다. 전당대회 룰을 바꾸려면 이해 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대리인을 한 명씩 내서 그러니까 당권 주자죠. 그래서 룰 미팅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과정 전혀 없이 한 거는 정말 아주 이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경기 전 골대를 옮겼다는 비판.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거란 평가도 나왔는데요. 마치 윤 대통령이 한마디 했기 때문에 윤심을 반영한다는 것처럼 지금 당이 일사천리로 움직인 거거든요. 이게 과연 당이 윤 대통령 도와주는 길이냐. 오히려 윤 대통령 안 좋은 이미지만 더 띄우고 국정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저는 뭐 당이 대통령 안 도와주고 있다고. 당 지도부는 골대가 세워지지도 않았다며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방어에 나섰죠. 아무도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무슨 꼴대 변경이고 무슨 뭘 변경입니까? 지금 꼴대를 옮기는 게 아니라 꼴대가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꼴대를 옮긴다 만다 얘기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이고요. 글쎄요. 18년 동안 지켜져온 경선 룰 규정. 과연 꼴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내 주요 일간지들이 사설을 통해 이번 룰 개정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선 이유가 있겠죠.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당당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한마디로 속이 뻔히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바꾸는 목적이 너무 뻔히 유승민 제외다. 예,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이 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끼리 모여 있다고 비판을 하지만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일은 좀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김지현 최고께서 보시기에도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데. 아니 이제 뻔히 들여다보이는 걸로 보이죠. 여론이야 어찌 됐든 룰 변경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듯 싶은데요. 대세에 빠르게 몸을 맡긴 후보군도 등장을 했죠. 바로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룰 변경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었는데요. 입장을 싹 바꿨습니다. 룰은 현재 당 지도부가 결정한 사항이라면서 룰을 둘러싼 분열적인 발언, 특히 대통령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은 즉각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입장을 바꿨잖아요. 얼마 전에 김현정 뉴스에서 나와서는 룰 개정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대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어제 나온 그 코멘트를 보면 현재 지도부가 판단할 일이고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대통령을 모욕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윤심을 향해서 구애를 하고 있는 거죠. 룰은 바꿨지만 여전히 유력한 친윤 주자가 없는 상황이죠. 그 빈자리를 노리는 듯 싶은데요. 김기현 의원이 슬쩍 흘린 이른바 김나 연대설. 나경원 그 대표 같은 경우도 저하고는 아주 코드가 잘 맞는 분이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많은 공감대를 이루었던 분이시기도 하고요. 최근에도 수시로서 대화를 나눈 사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역할을 잘 분담해서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아닐까. 나 부위원장은 어느 당권 주자와도 연대할 생각이 없다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기현 의원 혼자 김치국만 들이킨 셈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정성껏 만들어 놓은 김장김치까지 뺏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관저에 초대받지 못해 윤심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나 부위원장. 관저는 아직 못 갔습니다. 특별한 분들만 가시는 것 같네요. 관저 갔다 와야지 낙점이 된다고. 기존 친윤주자들이 시원치 않아서일까요? 친윤계에서 우리 후보다 첫 손에 꼽는 주자로 위상이 바뀌었습니다. 친윤계로서 이제 굉장히 주요하게 언급되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나경원 전 대표, 그다음에 김기현, 그다음에 권성동 일단 주요 부분은 세 분이고 어느 정도 우열이 정해진다면 아마 단일화를 하실 거로 저는 예상합니다. 당심에서 상당한 지세를 확보했다고 자부하는 나 부위원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 부위원장만큼 당심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후보군이 또 한 명 있죠. 바로 안철수 의원인데요. 룰을 바꾸건 상대가 누구건 상관없이 저는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만 이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이번 당대표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여론, 특히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국민의힘 지지층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그게 더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런 뜻에서 제가 그런 주장들을 계속 해왔던 것이고요. 룰 변경에 반대했던 건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총선 승리를 위한 고언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기현 의원을 정조준했는데요. 안 의원이 골목대장을 뽑느냐라고 비판을 하자 김 의원이 당원은 못 믿는데 그 당의 당대표는 한번 해보겠다는 거냐? 인지 부조화 아니냐? 나를 세웠었죠. 안 의원은 김 의원의 과거 발언을 소환해 왜 말을 바꿨느냐? 다시 역공을 취했습니다. 6.11 전당대회에서
그때 이준석 전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선전을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당의 정책 기조를 중도 노선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한마디로 2022년에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아니라 2021년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옳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룰 변경에 타깃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유승민 전 의원 조만간 당대표 도전 여부를 밝힐 걸로 보이는데요. 정말 우리 축구 대표팀 꺾이지 않는 마음, 그걸 가지고 계속 정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기에 국민의힘 대표가 되는 게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정말 옳은 길이냐, 저는 그 소명의식에 대한 확신이 들면 언제든지 제 결심을 밝히겠습니다. 유 전 의원에게 룰 변경이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원래 정치의 본질이 핍박받고 공격받고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뜨는, 더 인기 끄는 게 정치의 본질이거든요. 윤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는 유승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전당대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7대3 룰에서 나가서 지면 그 뒤에 애매한데 전망이 이렇게까지 유승민 차단법을 만들었는데 나가서 선전하면 저도 진 게 아니에요. 윤석열 vs 유승민이라는 이 여권 내 역학을 확실히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긴 정치 전망에서 유승민 의원은 위너가 되는 거죠. 룰 변경의 나비 효과, 과연 최후에 웃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다만 본래의 목적은 분명해 보이죠.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 네, 뚜렷한 친윤 주자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대안으로 부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나 부위원장은 여전히 본인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총선 승리의 가장 큰 동인이 될 것이라면서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나와야 한다 강조를 했습니다. 본인이 그런 당대표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는데요. 나 부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너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지 마죠. 자꾸 이야기하면 뭐 당대표 나가는 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저출산위원회도 지금 막 이제 민간위원이 구성이 돼서 오늘도 아침에 회의를 한참 하다 왔는데요. 뭐 정책 아젠다도 정리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조금 더 뭐 보겠습니다. 네, 이제 룰을 바꾸고 또 경선 일정도 좀 있어야지 나오지 않겠느냐라면서 일단은 저출산위원회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네, 나 부위원장은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는데요. 유 전 의원은 전대로를 100%로 바꾸는 걸 본인 배제 죽이려고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7대3 룰대로 해도 제가 1등일 것 같다라고 맞받아친 겁니다. 이 30% 여론조사가 민주당 지지자는 제외하게 되어 있다면서 그러면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유 전 의원보다 자신이 많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친윤 후보를 내각에서 차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신년 개각설이 맞물리면서 장관 차출론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수도권 출신 사선 의원이라는 점 때문에 확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구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 여파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원희룡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 지지층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왔고 또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과 코드가 맞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권 장관과 원 장관 모두 당대표 출마 설에는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연일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룰 개정 또 윤 대통령을 많이 비판을 했죠, 유 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 전 의원은 앞서 경선 룰을 개정하려면 화끈하게 당심 100%, 민심 0으로 하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정말 이 100대 0을 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농담이었는데 제 말을 들을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유 전 의원은 이번 경선 룰 변경을 비판한 언론사 사설들을 언급하면서 승부 조작 같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룰 변경의 배경에는 공천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 윤핵관은 왜 무리를 한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감독하고 조정하는 거라고 본다면서 이 공천권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100% 공천을 장악을 해서 당을 윤 대통령의 1인 독재 사당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왜? 5시. 이상한 거예요? 5시. 네, 5시. 네.